음, 오늘은 오늘은 6장 데이터 링크 계층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죠. 이 장에서 배울 목표나 내용은 이제 데이터 링크 계층에서 흔히 다루는 오류 제어나 흐름 제어에 관한 내용을 이해하는 게 학습 목표가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통신 프로토콜에서 윈도우라고 하는 개념이 특히 흐름 제어와 관련해 가지고 어떤 개념이 뭔지, 동작 방식이 어떻게 되는지를 이해하는 거 하고, 그 다음에 또 특히 슬라이딩 윈도우 프로토콜이라고 해서 스탑 앤 웨이트도 설명이 될 텐데, 그거하고는 좀 다르게 한 번에 이제 여러 개의 패킷을 동시에 이제 보내도록 지원해주는 그걸 허용해주는 게 이제 슬라이딩 윈도우라고 하는 개념을 통해서 이제 흐름 제어를 할 수 있는 그런 프로토콜이죠. 이것을 중심으로 좀 알아보겠습니다. 그다음에 HDLC라고 하는 프로토콜은 IBM에서 X.EO용으로 이제 해놓은 건데, 이제 이게 뭐 위에 있는 이런 부분들 데이터 링크 계층에서 다룬 것들을 구현하는 대표적인 거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X.EO는 우리가 거의 접해볼 일이 없고 시험에도 뭐 이런 건 거의 나오지 않기 때문에 괜히 여러분들 공부할 때 뭐 외워야 될 것만 많아지는 것 같아서 이거 HDLC 프로토콜은 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개념은 데이터 링크 계층의 프로토콜의 기초인 오류 제어, 흐름 제어를 어떻게 하는지 앞에서도 이제 여러 번 반복했었는데, 뭐 결국은 이제 재전송하는 방법으로 하는 거고, 흐름 제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새롭게 이제 우리가 여기서 다루는 오류 제어는 그렇고, 흐름 제어인 경우는 슬라이딩 윈도우라고 하는 걸로 이 프로토콜 이용해서 어떻게 흐름 제어를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뭐 데이터 링크 계층에서는 이제 1대1 점대점 방식의 이제 통신이 주죠. 물론 뭐 다른 뭐 방식 여러 가지 방식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데이터 링크 계층에서는 1대1 점대점 방식의 연결을 전제로 하고 프로토콜을 이제 만들게 되죠. 어쨌든 뭐 여러 개를 이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들은 이제 멀티드롭이라고 하죠. 그래서 뭐 이렇게 두 가지 형태로 이제 나눠가지고 점대점인 경우는 뭐 주소가 둘 사이니까 뭐 개념이 필요 없다, 이런 경우면 이제 모두 다 받아들이긴 하지만 브로드캐스팅 방식으로 받아들이긴 하지만 자기 주소에 온 것만 이제 받아들이고 나머지는 무시하는 형태로 이제 한다고 그랬었죠. 여러 번 이야기한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그런 거, 그 다음에 오류는 이제 이야기했듯이 재전송 기법을 사용하면서 다시 보내는 거죠. 뭐 포워드 에러 커렉션 방식을 통해서 에러를 이제 고쳐 쓰는 방법도 있긴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런 방법은 거의 없고, 오류가 있으면 이제 다시 보내두는 그런 방식이 다수를 이룬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데이터 링크 계층에서 사용하는 프레임의 종류를 보면 이제 정보 프레임이 있죠. 데이터를 이제 실제로 상위 계층에 있는 데이터를 전송하는 거죠. 그거 전송하기 위해 쓰여지는 프레임을 정보 프레임이라고 하고, 주로 이제 데이터 위에 순서 번호나 호스트, 이제 송수신 호스트 정보 주소를 이제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 편의상 iframe, information 프레임이라고 해서 iframe을 이제 표현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정보 데이터를 실제로 이제 보내야 되는 게 주인 거죠, 사실은 정보 프레임은.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정보 프레임 아무 이상이 없다 그러면 정보 프레임만 보내면 되는데, 문제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어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프레임들이 이제 별도로 있는 건데, 그래서 이제 긍정응답 프레임이라고 해서 에크 프레임이라고 했었죠. 올바로 도착했을 때 이제 송신자 보내는 쪽으로부터 정보 프레임이 아무 이상 없이 제대로 도달했다 그러면 수신 측에서 송신 측에다가 제대로 받았다,
긍정의 응답을 보낼 때 에크 프레임을 보내는 걸 사용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제 부정응답 프레임을 해서 네거티브 에크날리지먼트, 부정이죠. 네거티브니까 에크의 이제 반대라는 거죠. 부정응답 프레임이 또 있습니다. 이 경우는 이제 마찬가지로 정보 프레임하고는 달리 제어에 특히 오류가 있는 경우에 그 오류에 대한 이제 정보를 송신자한테 이제 보내줄 때 사용하는 건데, 이게 이제 잘못된 변형된 오류 있었죠. 변형의 오류에 도착하지 않으면 뭐 손실된 경우에는 뭐 보낼 수조차 없는데 왔는지 안 왔는지 어쩔지 모르니까 아니 거기 문제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알 수도 없는 상황이니까 어쨌든 도착은 했는데 그 프레임의 무결성이 문제가 생긴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 별도로 부정응답 프레임을 사용해서 송신자한테 알려줄 때 사용하는 프레임입니다. 근데 이제 이 부정응답 프레임은 많이 사용하진 않죠. 주로 이제 긍정응답 프레임만 사용해서 오류제어에 사용하고, 물론 이제 정보 프레임은 당연히 있어야 될 거고, 정보 데이터를 전송하는 게 주 목적이니까. 근데 결국 이제 요걸 주고받는 게 주 목적이고, 그것들은 거기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제어하기 위해서, 오류를 매니지먼트 하기 위해서 필요한 프레임들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필요한데, 이제 프로토콜을 이제 그래서 실제로 데이터 링크 중에 프로토콜 설계할 때 고려해야 되는 사항이 이런 흐름 제어, 오류 제어, 그다음에 양방향이냐 단방향이냐 이렇게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뭐 책에서 지금 이런 부분까지 고려해서 하고 있지만 중요한 건 흐름 제어와 오류 제어 부분입니다. 물론 이제 아주 이성적으로 아무 오류도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런 게 필요가 없겠죠. 지금 현실적인 문제에서는 오류가 발생하고 트래픽 잼이 발생할 수도 있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을 프로토콜 설계할 때 고려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양방향, 단방향에 따라서 나중에 뭐 피기베킹이라고 해서 좀 더 양방향인 경우면 좀 더 이제 데이터를 양쪽으로 주고받을 때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방식들도 고려해야 되고, 그래서 이런 부분도 고려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책에 이제 몇 가지 통신 환경에 대한 가정을 가지고 분류를 해놨어요. 그래서 먼저 보면 가장 이상적인 통신 형태로 흐름이나 또 오류 제어가 필요 없는 그런 환경에서의 프로토콜인 경우를 가정하고 프로토콜을 설계해 보는 거죠. 일단 뭐 단방향 통신을 전제로 하고 송신 쪽은 수신자한테만 전달한다라고 한 거고, 이제 이상적인 가정이라고 하는 것이 일단 전송 오류가 없는 물리체예요. 변형의 오류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데이터가 항상 문제가 없이 그냥 무결성을 해치지 않고 원래 보내려고 했던 데이터 내용은 그대로 보내게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수신자 측의 버퍼가 무한계. 그래서 결코 잼이 발생하지 않아서 아무리 송신자 측에서 빨리 많은 데이터를 보낸다 하더라도 수신자가 그걸 뒤에 쌓아놓고 차례로 이제 시간을 많이 들이더라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제 중간에 전송이 되지 않는 그런 오류들이 발생하지 않고 트래픽 잼도 발생하지 않는 이제 그런 상황을 전제하는 거죠. 이런 경우는 이제 오류 제어나 흐름 제어가 필요 없기 때문에 프로토콜이 아주 이제 단순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뭐 아까 이야기했듯이 바이 프레임, 즉 전 데이터 프레임만 필요할 뿐이지 정보 프레임만, 나머지 뭐 에크니, 뭐 네크니 이런 별도의 제어 프레임들이 필요 없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좀 그림을 다 보자 그러면 정보 프레임만 보내는 거예요. 순서에 따라서 정보 프레임만. 실제로 이제 순서도 필요 없죠. 왜냐면 항상 오류가 없이 정확히 전달이 되기 때문에 수신 호스트 측에서 그 순서를 받아들이는 순서대로 고려하기만 하기 때문에 나중에 다시 몇 번을 보내줘야 된다, 그럴 필요가 없으니까
이런 경우는 정보 프레임만 일방적으로 전송하면 된다 라고 하는 거여서 가장 단순한 프로토콜을 이제 생성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인 거죠. 뭐 이런 것은 이제 거의 상황이 불가능하다고 우리가 보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환경은, 버퍼가 유한한 경우죠. 수신자 측의 버퍼만 유한한 경우. 즉, 물리적인 매체에 오류는 없다. 물리적인 매체에 오류는 없고, 수신자 측의 버퍼가 유한해서, 이런 경우에는 변형에 오류는 없지만, 버퍼, 송신자 쪽에 너무 많은 데이터를 수신자가 처리할 수 있는 양 이상의 데이터들을 보내게 되면, 물론 버퍼링을 해서 시간을 들여서 이제 처리를 하겠지만, 그 이상 많이 보내게 되면 데이터를 버려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이런 경우니까 이제 변형 오류는 없지만, 오류는 두 가지가 있다 했잖아요. 데이터의 변형, 도달은 하지만 내용에 뭐가 문제가 있는 경우가 있고, 변형의 오류.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손실의 오류가 있죠. 손실의 오류는 아예 도달 자체를 안 하는 경우죠. 근데 이제 여기 오류가 없다 그랬으니까 변형의 오류는 없고, 손실만 있는 손실만이. 그래서 보면 이렇게 다 이제 현재는 단방향 통신을 전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물리밋 전송 오류가 없는 물리미체를 사용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가장 흐름 제어를 해야 되는 거죠. 흐름 제어. 흐름 제어만 해야 되는데, 이제 뒤에 버퍼링 때문에, 버퍼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적당하게, 보내는 쪽이 무작정 보낼 수 없는 상태로 이제 제어를 해야 되니까, 그때 쓰는 가장 이제 기본적으로 심플한 방법이 정지대기 스탑 앤 웨이트 프로토콜인 거죠. 근데 뭐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하자 그러면, 데이터를 보내면 반드시 상대편에서 잘 받았다라고 하는 에크 메시지를 받아야만 그 다음 걸 보낼 수 있도록 허용하는 거죠. 이걸 이제 스탑 앤 웨이트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이제 가장 단순하게 흐름 제어를 할 수 있는 그런 프로토콜이죠. 그래서 이제 정보 프레임을 이제 i번째 걸 보내면 반드시 기다려야 돼. 응답 에크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 돼. 송신 호스트는. 그렇지 않고 이제 여기 없다 그러면 무작정 막 보낼 수 있잖아요. 그렇게 못하고 반드시 보냈으면 그 패킷의 프레임에 대해서 잘 받았다라고 하는 응답을 받아야 그 다음 걸 보낼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그래서 무조건 하나 보내놓고 스탑하고 기다리는 거죠. 이렇게 정지대기 프로토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단방, 그 다음에는 이걸 좀 이름들을, 저자가 좀 이런 식으로 좀 드물긴 한데, 어쨌든 뭐 여기서 이제, 프로토콜 상황, 가정을 나눠가지고, 두 개 다 이제, 필요한 경우죠. 오류 제어하고, 흐름 제어라고 하는 두 가지가 다 이제, 필요한 경우를 뭐, 단방향 프로토콜이라고, 저자가 분류를 해놨는데,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용어는 아니에요. 뭐 앞에 것도 다 뭐 단방향 프로토콜, 단방향 전제를 했으니까라고 하는 건데, 어쨌든 이제 우리가 이 용어보다는 흐름 제어와 오류 제어가 필요하냐 하지 않느냐, 하나만 필요하냐, 두 개 다 필요 없냐, 두 개 다 필요하냐, 뭐 이런 상황으로 이제 가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두 가지가 이제 다 필요한 경우죠. 그래서 버퍼도 한계가 있고,
전송 매체, 케이블이나 무선 통신 매체가 오류가 있을 수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인 거죠. 이런 경우에 이제 오류 중에서 프레임 분실 오류인 경우는 어쨌든 상대방한테 수신자한테 도착을 하지 않기 때문에 수신자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건 전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송신자가 자신의 타이머를 이용해가지고 수신자한테 보내놓고 응답이 없는 그 대기 시간을, 타임아웃 시간을 사전에 설정해 놓는 거예요. 그 사이까지 응답이 오지 않으면 뭔가 중간에 손실이 있었나 보구나 라고 전제하고 재전송을 하는 형태죠. 이게 이제 분실 오류를 해결하는 방법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변형 오류가 있다 했잖아요. 변형 오류에 대해서는 이걸 처리하는 게 이제 도달을 했는데 송신자로부터 수신자로 패킷이 도달을 했지만 그 패킷에 이제 문제가 있는 경우죠. 그래서 에러 검출 코드를 이용해가지고 이게 에러가 있구나라고 하는 걸 수신자가 측이 알았는데, 그때 이제 이걸 상대방한테 알려주는 방법을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하나는 네거티브 어크놀리지먼트 패킷을 사용하거나, 아니면 이건 첫 번째 없는 경우이고, 아니면 있는 경우. 네크 프레임을 사용할 거냐 말 거냐 따라서 이제 방법이 좀 달라지는 거죠. 간단히 이야기하면 네크 패킷을 사용하는 경우라 그러면은 네거티브 부정응답이죠. 네거티브 에크놀리지먼트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는 변형이 있었다가 싶으면 네크를 보내주는 거예요. 이걸 이제 사용하지 않는다. 예크만 있다. 예크 프레임만 있는 경우라고 어떻겠어요? 그럼 보내줄 수가 없잖아요. 여기 문제가 발생한 게 도착했는데 잘 받았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잖아요. 긍정 응답을. 그런 경우는 이제 아무것도 안 보내는 거야. 그러면 송신자 측에서는 그게 이제 오류의 종류가 분실이든 변형이든 간에 상대편으로부터 응답 프레임이 오지 않으면 일정한 타임아웃 기능을 이용해가지고 다시 재전송해주는 정책을 쓴다는 거죠. 즉 네크가 있으면 네크를 보내서 변형 오류가 있었다는 걸 알려주고, 없다 그러면 분실 오류하고 똑같은 방법으로 처리를 하겠다는 겁니다. 한번 보죠. 첫 번째 이제 네크가 없는 경우에 프레임 분실 오류입니다. 프레임 분실 오류는 뭐 네크가 있든 없든 상관없이 무조건 타임아웃이에요. 타임아웃 기능으로 사실 이렇게 하면 분실이 중간에 사라진 거죠. 그런 경우에 이제 일정한 시간을 기다렸다가 이게 네크가 있든 없든 간에 수신 호스트에서는 패킷을 받은 적이 없으니까 아무 이제 응답도 할 수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보낸지 안 보낸지 자체를 모르니까. 그러면 이제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면 송신 호스트는 타임아웃을 설정해 놓고 그 기간 내에 긍정이든 아무 응답이 없다 그러면 앞전에 보냈던 이번째 패킷을 다시 이제 재전송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이런 형태의 이제 있을 수 있죠. 이제 잘 보냈어. 보내기는 잘 보냈는데, 예크 패킷을 이제 수신 호스트에서 이제 예크 패킷을 응답을 하는 거잖아요. 긍정의 응답을 한 건데, 중간에 요놈이 손실돼 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랬을 경우에는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쪽에서는 이제 송신 호스트에서는 예크 패킷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타임아웃은 돌아갈 거고, 시간은 돌아갈 거고, 타임아웃 시간 차면은 다시 재전송해야 되죠. 이런 경우에는 이제 동일한 패킷을 두 번 받게 되잖아요. 그래서 다시 예크 패킷을 보내고, 앞에 거 하나를 제거해주는 이제 별도의 그런 루틴이 수신 호스트에 있어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변형 오류가 있는 겁니다.
네크가 없는 경우죠. 네크가 없는 경우, 네크만 있는 경우, 네크만이. 그래서 이제 변형이 생겼죠. 변형이 받아봤더니 수시노트에서 이제 도달은 했어. 근데 이게 뭐 CRC 코드 같은 걸로 봤더니 오류가 발생한 거죠. 패킷 자체가 뭔가 문제가 있는 거. 그런 경우에 이제 알려줘야 되는데 수시노트에 지금 네크 같은 게 없으니까 별도에 그게 잘못 받았다 그런 부정의 응답해 줄 수 있는 네크 패킷이 없는 프로토콜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요. 손실에 준해가지고 해결하는 거지.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이제 소모시노스트가 어차피 다시 그걸 재조정하게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죠. 다음에는 이제 네크가 있는 경우가 이런 형태로 이제 프로토콜을 설계한 거죠. 그래서 이제 가장 큰 차이점은 이렇게 변형 오류가 있을 때, 변형 생겼을 때, 무결성이 해쳐지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앞에 네크가 없으면은 기다려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그래서 손실하고 똑같은 방법을 처리하는데, 이번에는 네크 패킷이 있잖아요. 부정 응답 패킷이 있기 때문에, 그놈을 보내면 되죠. 내가 이걸 못 받았다. 이게 받은 게 이상하다라고. 그럼 그걸 아이번째 프레임을 다시 지정성해주면 이런 형태로 이제 변형 오류를 처리한다는 겁니다. 그걸 어려운 건 없잖아요. 뭐 당연히 이제 여러 번 이야기하지만 분실 오류인 거면은 어차피 수시노스트가 뭐 네크 프레임을 이용할 수 있든 어떤 상관없이 받을 수가 없으니까 다시 지정성 송신호스트의 타임아웃 기능에 의해서 지정성을 하는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어쨌든 뭐 이런 형태로 프레임들을 어떤 것까지 사용할 거냐라고 하는 것은 프로토콜을 설계하는 사람이 어떤 상황이 더 나은 건데 타임아웃 기능을 사용하게 되면 아무래도 시간이 좀 더 걸리겠죠. 네크 패킷을 변형의 경우에 변형을 놓고만 생각하면 되잖아요. 손실은 뭐 다 똑같은 방식으로 처리해야 되니까. 변형 오류에 대해서 네크 패킷을 포함해서 사용할 거냐 아니면 그걸 빼고 그냥 타임아웃 기능에다가 그걸 씌울 거냐 그 부담까지. 일반적으로 네크를 사용하지 않고 타임아웃 기능을 사용합니다. 이제 처리해야 되는 루틴들을 새로 만들어야 되는 그런 것도 있고 호환성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그냥 심플한 게 나을 수 있죠. 범용성이 있을 수 있고 어떤 것은 네크가 있는 경우 없는 경우 이런 프로토콜이 서로 다른 것들이 이제 통용되게 된다 그러면 심플한 것이 오히려 보면 더 범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지거든요. 일반적으로는 네크는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슬라이딩 윈도우를 이제 보죠. 여기서는 이제 양방향 데이터 통신을 하는 경우에 뭐 슬라이딩 윈도우 프로토콜을 지원한다라고 했는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닌데 어쨌든 책에 재단을 뭐 그런 식으로 좀 분류를 해놨어요. 앞에는 지금 단방향이어서 스타빌 레이트 같은 건 다 단방향일 거라고만 전제를 해놓은 것 같은데 꼭 뭐 그럴 필요는 없는데 어쨌든 뭐 요거 중요한 건 양방향인지 아닌지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슬라이딩 윈도우 프로토콜에 대해서 보도록 하죠. 일단 뭐 슬라이딩 윈도우는 기본적으로는 흐름 제어를 위한 프로토콜인데 나중에 보면 이제 오류가 발생했을 때 그거에 대한 이제 처리 방식까지 대처하는 방법이 이제 슬라이딩 윈도우 프로토콜의 뭐 고백앤과 스탑앤 지정성 선택적 지정성이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대처를 하기 때문에 오류 제어까지 뭐 포함된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쨌든 보면 뭐 절차를 좀 보죠. 먼저 이제 송신 호스트는 정보 프레임을 순서 번호를 통해서 순차적으로 이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보는데 당연히 정보 프레임 안에는 정보 데이터가 있어야 되겠죠. 번호도 있어요. 순서 번호도 있어야 되고 뭐 에러 검출 코드 같은 것들 이런 걸 포함해서 이제
정보 데이터를 프레임을 만들어 가지고 순서대로 이제 전송한다는 거고, 여기 보면 이제 실제로 보면 이제 정보 프레임 수신한 호스트가 응답할 때 에크나리지먼트 긍정 응답 프레임 보낼 때 보면은 보내는 쪽에 순서 번호가 1번 패킷을 보냈다 그러면 에크에다가는 2번을 이렇게 번호 적어줘요. 실제로 2번 번호. 1번은 잘 받았고 네가 다음 보내줘야 될 게 2번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2번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다음 수신을 기대하는 번호를 한다는 1번 정보 프레임에 1번을 보냈으면 그 에크날리즘 응답을 보내잖아요. 에크 패킷을 이때는 2번을 이렇게 보낸다 이야기예요. 근데 이제 책에서는 편의상 1번을 보냈으면 에크도 1번을 이렇게 쓰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TCP/IP에서는 여기 2번을 쓰도록 되어 있죠. 책에서 괜히 뭐 이해를 편하기 위해서 1번 이렇게 동일하게 쓴다 그랬는데 오히려 나중에 더 헷갈릴 수도 있어요. 공부할 때 보면. 어쨌든 뭐 그렇다는 거고, 윈도우라고 하는 게 송시청 윈도우는 보면은 좀 이따 지금 이렇게 말로 설명해서는 좀 이해가 잘 안 가지 이제 사례가 있으니까 오늘 동영상도 있어서 뭐 그때 보게 되면 훨씬 더 슬라이딩 윈도우 프로토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 수 있는데, 보면은 패킷을 하나만 이렇게 보내는 게 아니라 여러 패킷을 동시에 보낼 수 있도록 범위를 지정해 줍니다. 8개 패킷을 보낼 수 있다든지 윈도우라고 하는 윈도우가 있어서 보낼 수 있는 패킷의 범위를 이렇게 윈도우로 지정해 줄 수 있죠. 이러면은 아까 스탑 앤 웨이트 방식은 하나 보내고 거기다 응답, 하나 보내고 응답 이렇게 써야 되잖아요. 그렇지만 이렇게 윈도우를 설정해 주면 여기 있는 것을 동시에 보낼 수가 있다고. 8개를 동시에. 그리고 이제 기다려. 이게 된 응답이 올 때까지. 응답이 오면 이걸 이제 하나씩 옮겨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아무래도 스탑 앤 웨이트보다는 속도를 이제 좀 더 효율적으로 좀 더 패킷을 좀 더 빨리 보낼 수 있도록 허용해 주는 거죠. 그래서 윈도우 사이즈를 늘리면 더 많은 패킷을 동시에 보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제 속도가 좀 빨라지는 거고, 윈도우 사이즈를 줄이면 이제 동시에 보낼 수 있는 패킷의 수가 줄기 때문에 좀 속도를 줄일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흐름 제어를 하는 거예요. 윈도우가. 근데 이제 여기서 뭐 긍정 응답이 회신되지 않은 프레임을 보관한다 그랬는데, 그 윈도우가 그 말은 이제 여기를 동시에 보내놓고 기다려야 돼. 이쪽에서 응답이 올 때까지 어쨌든 이 프레임을 오는 것만큼 이제 움직여야 돼. 왜냐면 만약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 응답이 안 오는 것은 다시 보내줘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윈도우가 잠시 멈춰 있는 거야. 그럼 동영상을 보면 지금 내가 이야기한 것보다 훨씬 더 이제 빨리 이해할 수 있습니다. 좀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수신 호스트에도 이제 윈도우가 수신 윈도우가 존재하는데, 거기 선택적 재전송이냐 아니면 고백의 방식이냐에 따라서 그 수신 윈도우 크기가 다릅니다. 선택적 재전송은 송신 윈도우 크기하고 이제 같게 유지해서 하는 건데, 고백의 방식은 크기가 하나예요. 송신 윈도우 크기에 상관없이 본인의 크기는 하나다. 뒤에 이걸 하는 이유는 이제 에러 처리를 어떻게 하냐 하는 방식에 따라 다르거든요. 선택적 재전송은 오류가 난 것들만 이제 재전송하는 거고, 고백의 방식은 순차적으로 봐가지고 아무튼 오류가 첫 번째 발생했다 그러면 그 뒤에 것들은 다시 다 재전송하는 방식인데, 좀 이따 보도록 하죠. 순서 번호를 먹이는 것은 프레임별로 일련 번호를 부여하죠. 0부터 이제 틸드 값은 당연히 순서 번호를 적을 수 있는
프레임의 헤더 부분에 비트 수의 제한이 있겠죠. 8비트가 순서 번호에 할당되어 있다면 0부터 2의 8승-1까지, 그래서 뭐 다 0으로 채우는 것부터 다 1로 채우는 것까지, 가장 작은 수, 가장 큰 수잖아요. 그렇게밖에 쓸 수가 없죠. 그래서 어쨌든 근데 실제 이제 데이터는 이보다 훨씬 더 길 수 있는데, 그래서 요렇게 되고, 그 다음 프레임은 다시 또 0번부터 돌아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야 돼서, 그렇기 때문에 순서 번호보다는 그 윈도우 사이즈가 작아야 된다. 이렇게 데이터에다가 번호를 붙여가지고 쭉 보낼 때 윈도우의 크기는 아무튼 요 수보다는 작아야지. 윈도우가 그 위를 옮겨 다닐 수 있어야지. 만약 윈도우가 더 크고 순서 번호가 더 작다 그러면 움직일 수가 없잖아. 한 번에 다 들어가 버리니까. 그래서 당연히 윈도우 송신 윈도우 크기가 프레임 번호 표기할 수 있는 최대값보다는 작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뭐 범위가 이렇게 돼 있다라고 방금 말씀드린 거고. 그래서 윈도우 크기, 윈도우라고 하는 게 크기라고 하는 게 이야기했듯이 수신 호스트로부터 긍정응답 프레임을 받지 않고 전송할 수 있는 정보 프레임이 최대 개수다라고 아까 얘기했죠. 윈도우 사이즈를 정해놓고 여기 있는 것은 계속해서 보낼 수 있다. 그렇지만 어쨌든 응답은 다 받아야 돼. 응답은 다 받아야 되는데, 아까 스탑 유니트는 하나 보내놓고 하나 보내놓고 하나 이렇게 하는 것인데, 그렇지 않고, 동시에 보내놓고 전체에 대한 응답을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 예를 들어서 이제 슬라이딩 윈도우 프로토콜 동작 과정을 한번 봅시다. 그래서 이제 윈도우 사이즈는 송신 윈도우 사이즈는 이제 3이죠. 그래서 지금 3개 하얀색으로 되어 있는 거고, 나머지는 이제 보내야 될 데이터가 이제 쭉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 요 3개를 동시에 보낼 수 있어요. 3개를 보낼 수 있어요. 보내놓고 이제 상대방한테 예크를 기다려야 되죠. 그러면 이제 지금 0번 예크가 온 거예요. 1번 0번 잘 받았다고. 그러면 어째요? 요건 이제 처리된 거예요. 그래서 슬라이딩 윈도우를 이렇게 옮겨갈 수 있죠. 그래서 밑에 있는 게 이제 그런 겁니다. 이렇게 3개로 옮겨가고 3번을 이제 보낼 수 있는 거예요. 3번을. 그래서 넣고, 그 다음에 이제 1번이 이제 도착을 한 거죠. 그러면 또 이제 사이즈가 하나 오른쪽으로 시프트 슬라이드 해갈 수 있잖아요. 미끄러져 갈 수 있어요. 이런 경우 이렇게 되면 이제 또 4번도 보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2번, 3번이 거의 동시에 이제 온 거죠. 그럼 어떻게 됐어요? 요렇게 이제 윈도우가 3이니까 슬라이딩 2칸으로 옮겨갈 수 있는 거잖아요. 최근에 그 뒤는 안 나왔네. 아무튼 그렇게 이제 옮겨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건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하게 되면 먼저 012 이제 3개를 보낼 수 있죠. 윈도우 사이즈가 3이니까. 그래서 에크나레지먼트가 0번이 왔어요. 슬라이딩 윈도우 하나 더 보낼 수 있잖아요. 또 하나 보내놓고 1번이 왔으니까 또 하나 더 보낼 수 있고, 2개가 왔으면 2개를 또 동시에 이렇게 보낼 수 있는 뭐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아까 앞에 그림보다 여기 더 보기 좋은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뭐 어떤 식으로 표현하든 간에 의미는 이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이제 이렇게 아까 이제 우리가 뭐 정지대기 프로토콜은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정지대기 프로토콜이라고 하는 것이 송신 윈도우 크기를 1로 두는 게 한 스페셜한 케이스죠. 아까 3 이렇게 잡았었는데 정지대기는 하나만 송신 윈도우예요. 하나 보내놓고 예크가 오면 그 다음 칸으로 그거하고 같다라고 하는 거죠. 일반적으로 이렇게 이제 여러 프레임을 예크 프레임 바로 받지 않고 정지대기 프로토콜과 다르게
연속해서 여러 프레임 보낼 수 있는 것들을 이제 파이프라인 연속형 전송이다라고 이름을 붙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좀 더 오류 가능성이 적으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보낼 수 있는 방식인 거죠. 지금 어쨌든 이제 그렇다 하더라도 오류가 발생하겠잖아요. 오류 해결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슬라이딩 윈도우 연속형 전송을 할 때, 슬라이딩 윈도우 프로토콜을 사용해서 연속형 전송을 할 때 오류가 발생할 수 있는데, 그 오류를 해결하는 방법은 크게 고백N이라고 하는 방식하고 선택적 재전송 방식이 있습니다. 두 개의 차이는 고백N 방식은 실제로는 수신 측에 윈도우가 미리의 사이즈가 돼가지고 송신 측은 이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랬을 때 이쪽에서 보내올 때 제대로 올 때마다 예크를 하나씩만 보내주는 거예요. 하나씩. 그래서 문제가 발생했다 그러면은 설사 이렇게 여러 개를 보내고 제대로 이렇게 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하나가 중간에 사라지고 분실이 있다 그러면 그 분실된 것보다 다시 다 재전송을 다시 한다. 그래서 고백에 n번째로 돌아가서 다시 전체를 재전송해라. 좀 더 말보다는 그림으로 보는 게 훨씬 편한데 좀 동영상 하긴 하죠. 그 다음에 선택적 재전송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비효율적이거든요. 고백엔 방식은. 선택적 재전송은 수신축 윈도우도 송신축 윈도우하고 동일하게 마련해 놓고 보낸 것 중에서 제대로 도착 안 하는 거거나 또는 변형이 있다거나 그러면 그놈만 다시 보내달라고 이제 하죠. 네크를 보내거나 아니면 전송을 안 하고 있으면 타임아웃 기능 해가지고 그것만 다시 재전송하는 그런 형태로 하는 게 선택적 재전송 방식입니다. 보자 그러면 고백엔 방식이 있는데 보니까 윈도우 사이즈가 한 8개 정도 되나봐요. 윈도우 사이즈가 고백에는 수신측 윈도우가 이러는 거예요. 수신측이지만 지금 어떻게 봤더니 10번부터 17번까지 이렇게 동시에 보낼 수 있도록 한 것 같아요. 그러면 8개 송신측 윈도우가 8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어쨌든 이렇게 보냈는데 보냈을 때 예크가 이제 10일은 도착했잖아요. 10일까지 이제 이 말은 지금 사실 빠졌는데 10번도 보냈고 11번도 보냈다는 거예요. 11번도 보냈는데 12번이 보니까 이제 문제가 있었던 거죠. 12번이 도달은 했지만 변형이 생겨서 네크 패킷을 사용하는 경우죠. 만약 네크 패킷이 없다 그러면 12번에 대해서 보낼 수가 없죠. 안 보내고 기다리는 거야. 타임아웃 기능을 사용하는 거죠. 그때는 여기서 이제 네크를 사용하는 경우니까 네크를 보내게 되면 12번이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그러면 고백엔 방식은 이 12번부터 13, 14, 15, 16, 17이 잘 보내졌든 안 했든 상관없이 12번을 다시 보냅니다. 알겠어요. 문제가 발생했던 것부터 그 뒤로 다 다시. 이건 이제 고백엔 방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 12번 다시 보내잖아요. 17번 예크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이 안에가 이제 다 쓰기가 그래서 그렇지 12, 13, 14, 15, 16까지 다 예크를 보냈다고 하는 거예요. 17번까지 예크를 보냈다는 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 다 예크가 이제 보냈다. 이 안에 지금 빠져있다. 어쨌든 이거 보면 이제 중요한 것은 문제가 이렇게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발생한 패킷부터 다시 보낸다. 그래서 이걸 고백이라고 한다. n번째로 돌아가서 다시 보내라 라고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상당히 비효율적이다. 실제로 쓰이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사용되는 것은 선택적 재전송, Selective Retransmission 방식을 쓰는데, 여기는 이제 차이점이 뭐냐 그러면 10번부터 마찬가지로 17번까지 보냈는데 11번까지 제가 받았는데 12번에 마찬가지로 이제 문제가 생겨서 변형 오류가 있어가지고 네크 패킷을 보낸 경우잖아요. 그럴 때 수신자 측의 윈도우도 이렇게 가지고 있어요. 똑같이 송신자 측의 윈도우 동일한 크기로 가지고 있어가지고
실질적으로 이제, 이게 그 패킷을 다 보낸다고. 수신호스트 안에 들어있는 애들은, 요 윈도우 안에 도달한 것 중에서 제대로 전달된 애들은 거기에다 네크 패킷을 다 보내요. 근데 문제는 이제 12번은 문제가 있어요. 12번은 네크 패킷을 보내는 거지. 그러면 뭘 보내냐고 하면 문제가 된 12번 패킷만 또 보내는 거지. 그렇죠. 앞에 거가 다르죠. 앞에 거는 12번부터 전체를 보냈는데, 이번에는 12번만 보낸다고. 12번 지정상. 17번까지는 다 이제 제대로 전송됐다라고 하는 걸 좀 이야기하는 겁니다. 11번부터 17번까지는 다 네크 패킷을 보내는데, 12번만 네크 패킷을 보내는 거죠. 그랬을 때 12번만 재전송해주는 거. 그 다음부터 18번부터 다시 이제 보내는 거죠. 이게 이제 선택적 재전송입니다. 당연히 선택적 재전송이 효율적이겠죠. 피드백킹에 들어가기 전에 거의 끝났는데, 잠시 고백앤 슬라이딩 윈도우 방식하고 그다음에 선택적 지정송의 슬라이딩 윈도우 프로토콜에서 워드핏 어떻게 하는지 비디오 클립이 있으니까 한번 내가 말한 것보다 훨씬 이게 잠깐만요. 왜 멈추질 않지? 잠깐만요. 들어가겠습니다. 보죠. 액션으로 켜버리니까 뭐가 좀 왔네. 켜줘야 되네. 잠깐만요. 이상하다. 좀 녹화를 하고 있어서 그러나? 크기를 키우면 이 정도만 일단 키워서 봅시다. 크기가 중요한 건 아니니까. 요 윗부분이 좀 사이즈를 키우면 잘려가지고 이 정도만 키워서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쪽이 이제 샌더여서 보내는 쪽이고 받는 쪽이죠. 그래서 이제 이쪽에서 보니까 슬라이딩 윈도우고 이건 고백앤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제 송신자 측만 윈도우가 보니까 5로 되어 있네요. 5로. 그리고 수신자 측은 지금 윈도우가 안 보이는데 그냥 이렇게 하나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플레이를 한번 해보죠. 그러면 5개를 이제 패킷을 보낼 수가 있죠. 그 중에서 이제 그 초록색이 이제 사라진 거예요. 중간에 손실 오류가 발생한 거죠. 그러면 물론 잠시 보시고 다섯 개를 윈도우 송신자 측에서는 5개를 보낼 수 있지만 지금 슬라이딩 윈도우 수신자 측은 지금 여기에 멈춰 있어요. 여기까지만. 첫 번째 것에 그 다음 것을 받지 못했잖아. 역할을 보내지 못했단 말이야. 아무튼 그래서 어쨌든 근데 여기는 하나 보냈죠. 첫 번째 것은 패킷을 보냈기 때문에 샌더 측에서 이제 윈도우를 하나 시프트 할 수 있잖아요. 옮겨갈 수 있어. 그래서 여분이 생겼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걸 보낼 수 있는 거죠. 그렇지만 고백앤 방식에서는 어쨌든 첫 번째에서 대기하고 있는 거야. 두 번째 거 패킷을 윈도우가 하나이기 때문에 자기는 수신할 수 있는 윈도우가 그렇죠. 하지만 이게 여기 경우는 이제 네크라고 하는 게 없는 거예요. 현재 네크는 없고 에크 패크만 긍정응답 패킷만 프레임만 있지 부정응답 프레임이 없기 때문에
보낼 수가 없죠. 네크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제 타임아웃 방식에 의해서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하도록 기다리는 거죠. 예, 타임아웃이 된 거예요. 그럼 어때요? 손실된 것부터 다시 보내줘. 5개를 다시 다. 아까 이런 것도 정상으로 보내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제 그 뒤에 이제 이렇게 응답이 가게. 사실은 이제 하나씩 가야 되는데, 동시에 보내진 것처럼 보였지만, 그렇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찬가지로 그렇게 이제 5개, 그 다음 5개 정상적으로 보내졌다 그러면, 5개로 옮겨가죠. 슬라이딩 윈도우가. 그래서 또 5개를 동시에 보낼 수 있고, 근데 중간에 좀 2개의 손실이 있었죠. 요거하고. 그렇고, 이거 하나에 대해서 이제 에크를 보냈는데, 그럼 요거 이제 슬라이딩을 하나 하고, 마지막 패킷에 여분이 생겼기 때문에 보냈는데, 마찬가지로 요놈이 지금이 도달을 안 했어요. 이쪽에서 보낸 게. 기다리는 수밖에 없죠. 마찬가지로 이제 그러면 또 이제, 타임아웃이 됐기 때문에, 샌드 측에서 손실이 발생한 놈으로부터 다시 또 5개의 패킷을 보내는 거라고. 이번에는 뭐 정상적으로 도달했기 때문에, 그 5개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응답 패킷을 보내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이제, 이런 식으로, 고백인 방식이 작동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선택적 재전송 어떻게 되는지 한번 차이가 보시죠. 괜찮네. 이것도 잘리네. 옛날에는 이게 인터넷에서 수업 시간에 실습을 해볼 수 있었는데 이걸 만든 사람들이 사이트 운영하는 사람들이 업그레이드를 안 해가지고 지금은 이제 사용할 수 없어요. 그래서 비디오 클립을 사용해서 이제 비디오만 동영상만 보여줄 수 있는데 옛날에는 그 사이트에 접속하게 되면 본인이 직접 이걸 몇 프로그램으로 해볼 수 있는 거였는데 지금은 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어쨌든 이제 여기서 하는 것은 이제 선택적 재전송이고 보시면 알겠지만 어때요? 송신자 측 윈도우하고 수신자 측 윈도우가 크게 같죠. 같아. 아까는 고백인 방식에서는 수신자 측 윈도우는 1이었다고 1이었는데 여기서는 이제 크게 같아서 아무튼 이 안에 들어오는 모든 패킷들에 대해서는 프레임에 대해서는 응답을 다 할 수 있어. 아까는 프레임이 하나이기 때문에 윈도우가 하나이기 때문에 자기가 순차적으로만 응답을 보낼 수 있었는데 여기서는 이제 그렇게 안 해도 된다. 윈도우 안에 있는 다 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한번 보죠. 5개의 패킷이 왔는데 첫 번째 게 사라졌다고 생각해 봅시다. 중간에 손실 오류가 발생한 거죠. 이랬을 때 아까 고백인 방식하고는 다르게 일단 못 받은 건 놔두고 이 수신 윈도우 안에 들어있는 1, 2, 3, 4에 대해서 응답 패킷을 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에크날리지먼트 패킷을. 지금 어쨌든 첫 번째 게 응답 패킷을 못 받았으니까 옮겨갈 수가 없고 얘도 이제 옮겨갈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마찬가지로 네크 패킷을 사용할 수 없도록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네크만 사용해야 되니까 타임아웃 송신자 측에 타임아웃 기능이 이제 기대서 이 문제를 이제 해결해야 되는 거죠. 여기서는 이제 그러네. 손실이니까 지금 우리가 손실이네. 변형이 아니고 손실이니까 무조건 타임아웃을 사용해야만 되는 거죠. 어쨌든 지금 현재 여기서는 이제 변형에 대한 오류는 없는 것처럼 보이죠. 사용할 수 있는 게. 하지만 어떤 패킷을 보면 에크밖에 없어서.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이제 하나가 옮겨가서 만약에 4개가 다 됐다 그러면 또 옮겨가는 슬라이드인데 마찬가지로 수신자 측도 5개를 다 응답까지 하고 정상적으로 데이터를 보냈기 때문에 요 5개에 대해서 에크 패킷을 보냈기 때문에 그 다음으로 슬라이딩에서 윈도우로 옮겨가는데 이번에는 이제 3개 지금 2개는 제대로 받아서 거기에 대해서 7번하고 9번은 에크 패킷을 보냈는데 6번, 8번 지금
10번이니까 6번, 8번, 10번의 경우는 중간에 사라진 경우죠. 그러니까 양쪽 다 이제 윈도우로 옮기지 못하고 타임아웃에 의해서 손실 부분을 해결하고 리트랜시밍 재전송을 기다리는 거죠. 10번은 아예 보내질 않았구나. 10번 보낼 패키지 없나 보네. 6번하고 8번은 보내고 예크를 보냈으니까 자기는 이제 수신은 옮겨갈 수 있는 거죠. 그 사이에 이제 보낼 데이터가 있으면 10번은 이제 보낼 수 있는 거고, 윈도우 사이즈는 이렇게 5개를 이제 옮겨가는 거죠. 이런 동카운 거. 현재 데이터가 없으니까 이제 더 이상 보낼 수가 없어서 그런 건데,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아마 내가, 이야기하는 것보다 방금 그 비디오 클립을 훨씬 더, 애니메이션으로 보는 게, 이해가 빨리 됐을 걸로 생각하고, 그, 비디오 클립은 LMS 시스템에 올려놓을 테니까 공부하시면서 한번 보고, 고백앤 방식과 선택적 재생의 방식에 대해서 한번 이해를 잘 해보시도록 하세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피기백이라고 하는 게 이제, 없는 걸 이야기하는데, 뒤에다가, 즉, 이 경우는 이제 실제로 데이터를 양쪽 방향으로 데이터를 보낼 수 있는 상황인 거고, 문제는 뭐냐면 앞에 이제 그 데이터 프레임하고 정보 프레임하고 그다음에 에크 그다음에 제어 프레임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렇게 둘을 따로 분리해서 하게 되면 좀 보니까 패킷 손실이 있는 것 같아. 둘 사이에 데이터를 서로 주고받는 게 빈번하다 그러면 굳이 이 에크 패킷을 별도로 줄 게 아니라 그냥 정보 패킷에다가 에크 패킷 기능까지 포함해서 해버리자라고. 포함해서 그래서 정보를 보내는 것과 동시에 자신의 패킷을 보낸 것과 동시에 상대편한테 보냈던 걸 잘 받았다라고 하는 것까지 같이 이제 알려주는 거죠. 그렇게 하면 이제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면 이제 정보 패킷에가 자기 거 보내는 거하고 상대편에 대해 에크 패킷 뒷부분을 번호를 이제 적어 놓는 거죠. 그래서 아예 정보 기능과 제어 기능은 에크 패킷 기능은 하나의 정보 패킷에다 정보 패킷이라는 자꾸 정보 프레임에다가 구현해 놓은 것으로서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걸 보시죠. 송신자가 첫 번째 0번 패킷을 이제 보내는 거예요. 정보 패킷을. 그럼 어차피 이전에 에크 패킷을 하면 여기에 대한 에크를 보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쪽에서도 정보가 보낼 게 있으니까 송신자 측에서도 자기 정보를 보내는 거 0번 패킷을 0번 프레임을 그러면서 상대편의 0번을 잘 받았다 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라고 이게 앞에 게 자기 거예요. 앞에 게 그 다음에 이제 송신 측 왼쪽 호스트는 어떻겠어요? 이번에는 자기 쪽에 이제 아까 0번을 보냈으니까 순차적으로는요 1번을 보내야 되겠죠. 자기 건 1번을 쓰죠. 1번 패킷을 보내고 상대편으로부터는 몇 번을 받았어요? 0번을 받았어요. 상대편 건. 상대 호스트의 0번이니 0번을 받았다. 0번 잘 받았다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이걸 이제 받았으니까 이제 송신 호스트 쪽에서 했죠. 아까 자기가 0번을 보냈었잖아요. 0번 보냈으면 이건 자기는 1번을 보내야 돼요. 1번을. 그러면서 상대편의 1번을 잘 받았다. 이야기해 주는 거죠. 이렇게 하니까 이제 결국은 데이터 정보 패킷에다가 자신이 보낼 거예요. 자신의 현재 순서 번호에 해당하는 패킷과 상대편의 이전에 보냈던 패킷에 대한 응답 그 순서 번호를 써서 이렇게 보내는 그래서 얹은 거죠. 정보 프레임에다가 제어 프레임의 기능까지 얹어서 이건 피기베킹이라는 피기베킹이 효율성을 높이는 방법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아까 처음 이야기했듯이 HDLC 프로토콜은 X.EO에서 쓰는 프로토콜로 우리가 흔히 접해보기 힘든 거고, 보면 내용이 프레임이 있는데 이런 거 이제 별로 크게 우리들 직접적으로 접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수고하셨습니다.